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린 플라우마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들 중 일부는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체 내의 질병이든 씨앗 안에 감춰진 특성이든 도로 위의 위험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되는 시력 상실이든 말이죠. 오늘날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예전엔 볼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혁신이 어떻게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 이스라엘 회사는 실제 환자에게 최초로 완전히 로봇이 보조하는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오토브레인즈는 우버,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위넨에서 로보택시로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인공지능에 대해 전 세계에 경고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하자면 인류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물 부족, 그리고 증가하는 전 세계 인구는 우리의 식량 공급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한 이스라엘 회사는 그 해답이 놀라울 만큼 작은 것, 바로 씨앗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 하지라의 연구개발, 작물 포트폴리오 책임자인 닥터 초프낫 마우스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초프낫 마우스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 분야의 혁신이라고 하면 보통 트랙터나 드론을 떠올리지만 씨앗에 대해서는 꼭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작디 작은 씨앗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씨앗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의 씨앗에 담긴 유전 정보입니다. 저희의 혁신은 최적화된 형질을 얻기 위해 유전적 특성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늘어나는 인구와 최종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각 씨앗마다 식물의 성능, 수확량, 병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최종 과일의 맛을 결정하는 유전적 조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조합이 씨앗 산업이 전문성과 기술을 집약하여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떤 트랙터나 드론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죠. 아베라는 유전 도구, 유전체 도구, 분자 마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품종 개량을 가속화하고 어떤 유전적 조합이 증가하는 인구에 중장기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품종 개량 기술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토마토나 채소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좋은 예로는 리프 오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장 기간이 연장되도록 개발된 오이 품종입니다. 일반 오이는 수확 후 며칠 만에 상하지만 리프 오이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 재배자의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의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점을 제공하는 품질 특성을 가진 제품이 있습니다. 공급망 내에서 낭비가 줄어들고 최종 고객에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는 실제로 증가하는 인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렇다면 20년 후쯤에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먹게 될까요? 꼭 다르게 먹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토마토는 여전히 토마토처럼 보일 거예요. 오이도 여전히 오이처럼 보일 거고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달라질 거예요. 더 높은 영양가를 위해 품종을 개량하고
더 나은 맛, 긴 저장 기간, 더 높은 수확량,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품종을 개량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기후, 즉 기후 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특성들이 결국 유전적으로 집약되어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환경에 기여하고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래의 식품에도 말이죠. 정말 놀랍네요. 닥터 초프남 마우스 하즈라 연구개발 작물 포트폴리오 리더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수술 중 하나이지만 이번에는 기구를 잡고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로봇 시스템에 의해 백내장 수술이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나타샤 커치버그가 보도합니다. 이제 평소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시야가 흐려져 책 읽기와 바느질도 못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도 점점 흐릿해져요. 그래서 저는 말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멈추게 돼요. 혹시 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분은 베르나데트예요. 71세이시고 거의 2년 동안 백내장이 서서히 시력을 빼앗아갔어요. 하지만 올해 초 베르나데트는 의료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로봇 플랫폼을 이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세계 최초의 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스퍼입니다. 세계 최초로 안과 수술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로봇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백내장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경험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수술을 했을 때 끝나고 나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젖었어요. 고글에도 김이 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고 지지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외과 의사들에게 제공할 최고 기술일 리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계기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포사이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이어졌고 이 회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 전 세계적인 안과 의료 위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년 약 3천만 명만이 그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외과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부족한데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외과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스퍼는 로봇팔, 4K 카메라, 그리고 강력한 컴퓨터를 통해 외과 의사의 손을 첨단 기술로 확장시켜 눈 안에서 초정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과 의사는 콘솔에 편안하게 앉아 확대된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멸균 절차 없이도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스퍼는 망막 수술과 같은 다른 안과 시술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날 외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몇 건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할까요? 그래서 오늘날 외과 의사들은 하루에 10건에서 20건 정도, 정말 최고라면 30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스퍼 시스템을 사용하면 하루에 실제로 몇 건의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하루에 70건에서 80건 정도의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포사이트 로보틱스는 시리즈 B 투자에서 무려 1억 2,8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인간의 눈을 수술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려면 단순히 외과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계공학자,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모션 컨트롤 등 다양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연구개발 노력을 조율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로봇과 함께 일하는 의사들도 계신가요? 그래서 오후에는 외과 의사들이 오십니다. 로봇들은 실제로 모두와 함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맞아요. 그들이 스텔스 모드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촬영하게 해주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에는 많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는 2개의 층이 있고 5만 평방피트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로봇인 줄 몰랐어요. 수술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갑자기 끝나버려서 알지 못했어요. 제가 환자로 선택된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첨단 기술 덕분에 수술이 많을 때 기계가 도와주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덜 피곤하실 거예요. 제스퍼는 필리핀에서 12번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Foresight Robotics는 미국 도입을 위해 FDA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버나데트처럼 더 많은 환자들이 가장 안전한 시술을 받으면서 다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더 이상 시력을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맑은 시야와 눈으로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드디어 손주들과 친구들을 다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단백질이 주목받고 있어요. 요거트, 간식, 그리고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 단백질은 생명 자체를 움직이는 분자이고 종종 질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스타트업 프로티가 등장해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유전자 너머 단백질을 연구하며 차세대 암치료법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 에란 시거 씨를 모셨습니다. 당신은 프로티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이시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DNA와 유전에 대해 들어봤지만 단백질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된 곳만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DNA와 유전체학의 혁명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여전히 환자를 선택하고 새로운 약물을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00년대 초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혁명이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단백질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의해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수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단백질 자체를 매우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AI를 사용해서 암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AI가 인간 연구자들이 놓칠 수 있는 어떤 점을 볼 수 있나요? 네, 저희는 특정 단백질 복합체를 살펴보고 있고 AI의 성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백질의 접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가장 잘 알려진 예측 모델은 알파폴드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단백질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나지만 단백질의 기능, 즉 2개 이상의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너무 자신만만하죠. 챗GPT처럼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단백질 체학에서 얻은 독점 데이터를, 즉 단백질 자체에서 나온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 복합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단백질 복합체의 다양한 예시와 그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모델링하고 이해하면 이 단백질 복합체로 인한 질병 극복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과학자들보다 먼저 새로운 약을 발견하는 미래에 다가가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술과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치료법을 함께 이뤄낼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검증하지 않고는 약을 진짜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실이 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사용해서 올바른 화합물과 약물을 만들어내면 더 빠르게 검증하고 임상에 도입해서 더 좋은 약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란 시거 프로티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운전대 뒤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기업 오토브레인스는 그 답이 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을 구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와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유럽 거리에서 로보택시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이고르 라이초프 가우스 씨를 모셨습니다. 이고르 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흥미로운 소식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수년 동안 자율주행차에 대해 들어왔지만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귀사의 시스템,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이 이제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수천 대의 로보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모든 차량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저렴한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기술을 유럽에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넨을 시작으로 우버와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버와 엔비디아가 당신의 시스템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에는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당신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로보택시 시스템은 대부분 브루트포스 방식에 기반합니다. 이를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 하며 하나의 큰 신경망을 훈련시켜 운전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에이전틱 AI라고 불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많은 수의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즉석에서 조율되는 전문 운전자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은 매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정확성에 반해서는 그 에이전트들이 특정 상황에 맞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엔드-투-엔드 대형 모델을 실행하는 대신 더 소규모이면서 연산적으로 효율적인 에이전트들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은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더 저렴합니다. 그럼 왜죠? 특히 미넨인가요? 유럽에는 도시가 많은데 그곳의 규제 때문인가요? 네, 위네는 확실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안전과 규제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미넨에서 성공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 택시를 타는 것이 더 비싸졌다가 나중에 더 저렴해질까요? 아마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택시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 기술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넨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민헨 이후에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의 주요 초점은 두 지역인데 민헨과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과 남아시아입니다. 그곳에서는 물량 면에서 매우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혼란스러운 주행 환경과 매우 밀집되고 도전적인 도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도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불필요해질까요? 저는 5년 후면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도로 위에 수천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고르 라이초프가우스, 오토토 브레인즈 CEO이자 창립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교황 레오가 AI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미국 교황은 AI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42,000단어에 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AI의 힘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위험성, 그리고 AI와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해 조 브라운이 이 영혼들을 구하는 방법을 보도합니다. 교황 레오는 그의 첫 번째 교황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의 교황 재임 기간 중 첫 번째 교서로 마그니피카트 휴마니타스, 찬란한 인간성이라는 제목의 250페이지 분량 소책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종류의 저작물은 바티칸의 추기경들 사이에서만 배포됩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현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믿고 있으며 일종의 전환점, 즉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엔트로픽 CEO 크리스 올라와 함께 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인공지능이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고 접근 가능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지 몇몇 사람들, 즉 숨은 의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에 의해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것을 바벨탑에 비유했습니다. 모두가 개별적으로
각자 힘으로 정상에 오르고 신에게 다가가고자 했다는 점에서 바벨탑과 비슷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인류를 더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공지능 기업들과 정부가 권력의 수준을 낮출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모두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전쟁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자 지구에서 사용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단지 통계 수치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격체가 아니라 통계 수치가 될 때 그것은 그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이것은 교황 레오가 교황직에서 나아가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어쩌면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들은 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어떻게 교황이 되었는지, 어떻게 콘클라베에서 승리했는지에 대한 전환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측이지만 추측이 아닌 사실은 인공지능이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황 레오가 자신의 교황직에서 가장 앞세우고 싶어 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Z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 지금 i24 뉴스 영어 특파원 조디 니첼로비치와 함께합니다. 조디, 젊은이들이 왜 이런 반감을 갖게 됐나요? 우리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AI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아져 휴대폰, 노트북 등 모든 것에 적용되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냉장고가 출시됐는데 AI가 들어있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왜 모든 것에 AI가 들어가냐고 생각해요.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로봇 비서 같은 걸 약속받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런 챗봇들이랑 자주 말다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AI를 추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AI를 끌 수 있는 버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Z세들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네, 형편없는 감옥이에요. 이 점이 정말 흥미롭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글의 대표도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AI에 대해 언급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Z세대들에게 야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EU로 넘어가요. EU가 교체형 배터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귀라고 할 수 있겠네요. EU 규제 당국은 더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배터리를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를 느끼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고마워요, 조디. 천만에요. 그 말로 시작하면 항상 좋죠, 그쵸? 예전에는 휴대폰 뒷면을 열고 배터리가 좀 이상해지면 그냥 교체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사실 이걸 기억해요. 네. 그때는 정말 작고 인터넷도 없는 휴대폰이었죠. 그냥 스네일 게임만 있었고 그게 다였어요. 네. 이제는 배터리 교체가 번거로워서 사람들이 새 휴대폰을 더 선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EU는 이런 점을 바꾸고 싶어 해요. 우리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새 휴대폰을 사는 번거로움 없이 기기를 더 오래,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교체가 번거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이기도 한가요? 아니면 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EU니까 환경을 중시하는 감안 움직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아마도요. 그리고 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엔비디아도 새로운 칩을 출시했어요. 물론 AI와 관련이 있죠. 물론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Z세대가 뭉칠 거예요. 그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AI가 클라우드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챗GPT에 질문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답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직접 들어가는 컴퓨터 칩을 내놓았거나 곧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장된 AI예요. 거의 비서처럼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거죠. 이 칩은 이메일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일정 정리 등 모든 것을 도와줄 거예요. 노트북 안에 개인 비서를 한 명 두는 것과 같죠. 하지만 걱정되는 건 이게 정말 잘 될지예요. 저는 크롬에서 탭 20개만 열어도 컴퓨터가 느려져요. 이제는 노트북 안에 AI 컴퓨터 시스템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뭔가를 물어보면 답변을 받기까지 몇 초는 걸리잖아요. 특히 실수를 해서 다시 클릭해야 할 때는 정말 오래 걸려요. 와, 그건 정말 이상해요. 완전히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짜증나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 칩은 다르게 처리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가격이 꽤 비쌀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놀랍네요. 알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그 제품이 약속대로인지 지켜봅시다. 조디 니첼로비츠 24뉴스 영어 특파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자 린 플라마이어였습니다. 다음 주 이노네이션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좋은 하루 보내시고 텔아비브에서 인사드립니다.